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34살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도 시댁 식구들과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겠나 싶었어요. 지금이 8, 90년대 어머니 세대도 아니고 시댁이 괴롭히면 그냥 남편과 싸우고 이혼하면 되는데 왜 욕먹어가며 같이 사는지 이해를 못했었죠.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끊어낼 수가 없었고 결국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합세하여 저를 괴롭히다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마음을 먹고 끝냈어야 하는데 결심하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도 걸렸네요. 저와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남편의 첫인상은 매우 듬직하고 남자다웠죠. 과장 좀 보태서 이야기하면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왠지 결혼을 할 것 같다는 예감까지 들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바로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2년 반의 연애 기간을 보내고 제 나이가 28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제게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도 한 번에 승낙을 하고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을 찾아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후에 바로 결혼식 준비에 돌입했어요. 평소에 꼼꼼하고 정리를 잘하는 성격의 남편은 결혼식에 드는 비용과 혼수와 예단 목록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저한테 엑셀 파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자기 직장 업무를 보는 와중에도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남자는 믿고 따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고마운 마음을 갖고 남편이 보내준 파일을 확인했는데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예단 목록 중에 시누이에게 주는 명품 샤넬 가방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오빠, 내가 아까 예단 확인하다가 본 건데 왜 아가씨한테 샤넬 가방을 사줘야 해? 500만 원도 넘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동생을 많이 아끼잖아. 결혼한다니까 동생이 가방 하나 갖고 싶다 하더라고. 원래 예단은 식구들도 작은 선물 하나쯤 해주는 거니까. 작은 선물? 오빠는 500이 작아? 우리 결혼 자금에서 500이면 엄청 큰 돈 같은데. 샤넬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아가씨한테 오빠가 잘 이야기해서 10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맞추자. 100만 원으로 뭘 사? 요즘 가방은 전부 그 정도는 해. 샤넬도 500만 원이면 엄청 작은 손가방 밖에 못 산다니까? 이제 우리 결혼하면 동생이랑 자주 만날 수도 없잖아. 시작부터 이렇게 인색하게 굴 거야? 알았어. 너가 정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결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어긋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서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 없이 그때그때 다 이야기하고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방 사건 이후로도 결혼 준비를 하며 티격태격하는 것이 일상 다반사가 되었고 온통 시댁 식구들만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장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 결혼 사진을 찍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났고 결국 결혼식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웨딩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여동생과 어머니와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서 다 같이 불러 사진을 찍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완강하게 싫다고 거절을 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평생에 한 번뿐인 사진을 찍는 날인데 불청객들에게 방해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같이 찍으려면 비용도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웠어요. 웨딩 사진은 우리 둘만 찍으면 되는데 굳이 아가씨랑 어머니까지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는다는 건지 모르겠어. 메이크업도 그렇고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엄마랑 동생이 많이 서운해하더라. 우리 결혼한다고 그동안 2사람이 도와준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실 혼수나 예물 보러 다닐 때마다 끈질기게 시어머니와 신우가 따라 나왔어요. 제가 도와달라 요청한 적도 없는데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와서 자기들도 뭐 하나씩 사달라며 은근슬쩍 압박을 하더라고요. 제가 혼수 고르고 있을 때도 자기 집에 무선 청소기가 너무 낡았다며 그것도 같이 끼워서 하자고 하질 않나. 남편이랑 결혼 반지 사러 갔을 때도 신우가 자기 팔찌 하나만 같이 해달라며 징징대고 졸라댔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 의사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전부 자기 식구들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로 결혼을 엎을 정도까진 아니었고 지금은 그렇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시댁과 남편 사이가 멀어질 거라 생각하며 참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도 남편의 시댁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허구한 날 시댁에 방문하거나 아예 주말을 보내고 오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연희 데리고 꽃구경 좀 하고 올까? 지금 한창 걸음마 배우고 있는데 봄 지나기 전에 나갔다 오자. 뭐? 이번 주는 안 돼. 엄마가 손녀딸 보고 싶다고 집으로 오라 했거든. 당신도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어.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약속을 잡으면 어쩌라는 거야? 다음 주에 비 소식 있는데 주말 지나면 꽃도 다 떨어져서 보러 갈 시간도 없겠다. 우리 연희 사진 많이 찍어주고 싶단 말이야. 너는 가족보다 그까지 꽃 보러 가는 게 더 중요하냐? 우리 딸도 할머니랑 고모 얼굴 익히고 서로 친밀감 쌓는 게 더 중요하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못 가겠다 말했고 결국 주말에 남편은 시댁에 가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딸을 데리고 꽃 구경을 하러 갔어요. 남편과 시댁 생각을 할수록 제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 인간들 때문에 저와 우리 딸의 행복한 추억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랜만에 엄마 집밥을 같이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노란 봉투 하나를 가져와 저한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아빠 시골 땅 등기잖아요. 이미 법무사한테 명의 이전 작업까지 다 끝냈으니까 너 땅이야. 세금도 다 냈어. 원래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그때는 서류 작업이 다 안 끝나서 못 줬다가 오늘 사위 없이 혼자 온다 하길래 지금 주려고. 아빠 고향에 있는 8,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고 거기가 시골이라 땅값이 싸지만 그래도 매매가 10억 정도는 좋게 나가는 땅이었어요.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런 큰 재산을 물려주시니까 너무 놀랐고 일단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뭐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아빠랑 엄마는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더라. 어차피 나중엔 다 너한테 주고 갈 건데 미리 준비하는 거지. 아빠는 그저 형식적인 서류 작업일 뿐이라며 엄마 아빠의 노후 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집안 재산은 제 앞으로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별다른 엄청난 재산이 있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어서 그걸 제 앞으로 해주신 거죠. 문제는 분명 저한테 땅을 물려주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지만 1년 후에 아빠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가시고 혼자 집에서 주무시다가 그때 뇌졸중이 터지는 바람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마지막 인사도 못했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도 친정아빠의 사망 소식을 알렸어요. 예전에 한 번 남편과 싸운 뒤로 시댁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제 연락을 받고 곧장 시어머니와 신우가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셨더라고요. 결혼식 이후로 저희 엄마와 처음 만났지만 어머님이 엄마의 손을 잡고 같이 슬퍼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이래저래 문제가 있어도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다시 마음을 열고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 후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이모와 제가 들어온 조의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와 시어머니의 이름이 한 봉투에 같이 적혀 있었고 제가 열어보니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지만 혹시라도 이모가 그걸 보고 엄마한테 이야기할까봐 재빠르게 제 가방에 집어넣어버렸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댁 형편을 생각하면 3만 원은 뭔가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을 넘었다 싶었어요. 그 후 한동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시댁 근처에도 가질 않았죠. 그 후로 몇 달 후부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대놓고 갈구며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심하게 대했는데 자기 집으로 불러다 잡일을 시키면서 제 자존심을 긁었어요.
저를 정말 힘들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건 저를 포함해 친정 식구들을 거지 취급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에게 과시하는 소비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은근히 집안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신우가 저한테 대놓고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언니, 나 용돈 좀 줘요.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언니가 용돈 좀 줄 수 있잖아요. 일본 간다고 했죠? 30만 원 정도 보내주면 될까요? 30만 원? 장난해요? 내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30만 원이야? 최소 100만 원은 줘야죠. 그렇게 큰 돈은 못 드려요. 저희 형편에 3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아니, 예전에 오빠는 나한테 용돈 팍팍 줬는데. 언니가 돈 관리하면서부터 완전 이상해진 거 알아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언니가 혼수도 너무 적게 해온 거 알고 있죠? 당돌한 신우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쩍 벌리고 있었고 신우는 자기 할 말 다 했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도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막말하는 신우보다도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욱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었던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혼자 애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재운 뒤에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언제 오냐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그게 제 실수였죠. 여보세요? 당신 아직도 어머님 댁이야? 언제 들어올 건데? 할 말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잠깐만, 나 엄마랑 이야기 중이니까 당신 먼저 자. 내일 이야기하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아까 아가씨가 한 말 때문에 너무 열받고 속상하단 말이야.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이야기한다니까. 순간 남편의 전화를 어머님이 뺏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아까 내가 다 들었다. 우리 딸한테 용돈도 못 주겠다 했다면서? 이제는 내 아들한테 빨리 들어오라며 소리까지 지르는 거야?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100만 원은 너무 많아서 조금 액수를 조정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거나 똑같은 소리지. 너가 돈 관리도 다 하고 우리 아들 쥐잡듯 부리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희 친정부모까지 욕먹이는 거야. 집안이 안 좋으면 예의라도 똑바로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어야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까 아가씨도 그렇고 제가 혼수를 적게 해온 것도 아니잖아요. 억울한 마음에 제가 대들었더니 어머님은 제게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분노와 상처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남편과도 더 이상 대화조차 하기 싫어졌어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남편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사과를 수없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사과를 몇 번 하더니 이번엔 저보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같이 사과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엄마도 화가 많이 났어. 일단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엄마한테 같이 가서 사과 먼저 하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 내가 시댁이랑 잘 지내길 바랬으면 당신은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아가씨랑 어머님한테 사과를 받아도 모자란데 뭐가 어쩌고 어째? 남편은 그 와중에도 일단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으니까 사과를 하고 나서 서로 오해를 풀자 하더라고요. 오해는 무슨 오해? 솔직히 오해는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고 계신 거야. 우리 부모님이 검소하게 사신다고 우습게 보나 본데 우리 집 거지 아니야.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땅만 팔아도 당신네 집안 식구들 재산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야.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아빠 장례식 때 어머님이 오셔서 부조금 3만 원 했더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친정이 무시당하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열이 받아 홧김에 남편에게 아빠가 물려준 땅이 있다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아차 싶었고 남편 역시도 제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죠. 그 후로 저는 우리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질 줄로 알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시댁 식구들 말고는 관심도 없던 남편이 먼저 나서서 딸과 놀아주고 혼자 사는 친정 엄마한테 찾아뵌 적도 없었는데 비싼 한우를 사서 놀러 가자고 먼저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남편의 시커먼 속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달라진 모습이 보기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왜 어머님 댁 가자는 말 안 해?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자고 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맨날 보는데 또 봐서 뭐해? 그러지 말고 내일은 장모님 모시고 드라이브 가자. 두물머리 한 번 갔다가 양평에서 점심 먹고 올까?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모습 때문에 저는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머님과 한번 싸우고 난 뒤로 한 번도 시댁에 가지 않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을 일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아직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쾌한 일을 당할까 긴장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의외로 환히 웃으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어서 들어와라. 예전에 서로 오해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이젠 다 잊자. 며느리 좋아하는 꽃게탕 끓여놨으니까 얼른 손만 씻고 와. 그리고 평소라면 소파에 앉아 저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신우이도 버선발로 뛰어와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새언니, 진짜 오랜만이에요. 다시 저희 집에 안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연희는 제가 봐드릴 테니까 오빠랑 편하게 식사하세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고 평소에 본 적 없는 말투와 상냥한 태도로 저를 대해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습에 오히려 더욱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 눈치를 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남편은 그냥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신우와 시어머니가 도맡아 했고 집에 돌아갈 때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며 한가득 싸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이제 시어머니도 마음이 변했으니까 앞으로 한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을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 났을 때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속내는 각자 달랐겠지만 그래도 화목한 모습을 유지하니 좋더라고요. 억지로 만나서 웃는 일이 많아지니까 속에 쌓였던 앙금도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화목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불행은 바로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그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상대방 남자 쪽 집안이 경제적으로 저희 시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했던 저희 시댁으로서는 많이 기우는 결혼을 시키려고 여러모로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견례까지 마치고 혼사가 조금씩 진행되어 갈수록 시어머니와 신우는 허구한 날 저를 불러다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 간다는데 애미가 되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불쌍해서 어떡한다니. 난 우리 딸 시집살이 당하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본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신혼집이라도 해가면 그쪽 집안에서도 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못할 텐데. 며느리 너 생각은 좀 어떠니? 우리 딸이 시집살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 좀 해봐라.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한들 제가 해줄 말이 딱히 없었죠.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지 그걸 뭘 어쩌겠습니까. 언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언니한테 땅도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시집 가는데 축의금 같은 거 안 해줘도 되니까 시골 땅 조금 팔아서 집값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저한테 잘해줄 때만 해도 적당히 콩고물 정도 얻어먹으려고 이러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염치라고는 아예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안 땅이라서 그건 안 되겠다 거절했는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하더라고요. 하나뿐인 시누이가 시집 간다는데 너도 큰맘 먹고 결단을 내려주라. 너도 알겠지만 여자가 시집 갈 때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지 욕을 안 먹어.
저는 뻔뻔한 그 인간들에게 더 이상 할 말 없고 우리 집안 재산을 절대 팔 생각도 없고 팔더라도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말했어요. 너 진짜 우리한테 그럴 거야? 혼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거 하나를 안 해주니? 너는 우리를 식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야? 저한테 바라는 게 돈이라면 꿈 깨세요. 아가씨도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제가 책임질 이유 전혀 없고요. 그날 저녁 결국 남편과 저는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했기에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딱 시골 땅을 절반만 팔아서 자기 동생 시집 갈 때 한미천 도와주고 어머님 사는 집이 오래됐으니 리모델링도 해주자 하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남편에게도 나한테서 돈을 원하는 거라면 단 한 푼도 가질 수 없을 거라 이야기했더니 홧김에 제게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저한테 기선 제압을 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혼? 그래, 말 잘했다. 이혼해. 나도 도저히 너희 집안 사람들이랑 못 살겠어. 정 떨어져서 내가 싫다고. 저와 남편은 며칠 뒤에 법원 앞에서 만났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아이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협의하는 절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5대5로 나누기로 했고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갖게 되면서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어요. 이혼 협의 과정에서 남편은 부모님이 주신 땅을 재산 분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님이 택도 없는 소리라며 소송까지 가더라도 그건 절대 가져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남편은 저한테 사과를 하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엄마랑 동생은 무시하고 우리끼리 다시 살자. 나 사실 당신이랑 이혼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어. 그럼 처음부터 당신은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이미 늦었으니까 긴 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 저 그리고 제 딸까지 3대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중이에요. 돈으로만 따지자면 손해는 거의 본 것 없이 깔끔하게 이혼을 했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은 한동안 저와 친정엄마를 힘들게 괴롭혔어요. 지금은 아이 양육을 엄마에게 맡겨두고 저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뻔뻔한 그 집안 식구들을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려요. 저와 남편은 이미 이혼했고 분수에 안 맞는 결혼을 하려던 신우혁 씨도 결국 파혼하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욕심 많은 인간들다운 결말이라 생각해서 불쌍하다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돈 때문에 자식들 결혼을 쫄딱 망치더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게 됐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